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군의 휴가를 문의했고 구두 승인이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증언한 제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100% 공공 입찰이라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을 언급하며 불응시 현장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루투스 제품이 연결되는 순간 기기 속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가 하면 순식간에 도청장치로 변해 보안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걸려온 전화를 수신한 순간 해킹이 시작됩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병력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평소 총기 게임을 즐겨온 게 반영됐습니다. 양성평등 개척자로 유명한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사망했습니다. 후임 대법관 임명이 미 대선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모 씨가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부대에 전화를 했고 김모 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했는데 서류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직 사병을 비롯한 병사들이 문제를 삼은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아들 스모 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전 보좌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최 전 보좌관과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휴가 미복귀 사태가 터졌던 2017년 6월 25일 최 보좌관은 김모 대위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자에는 정리된 상황을 서 씨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김 대위의 전화 통화에서 김 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구두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직 사병 현모 씨 등의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주장은 김 대위의 행정처리 누락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 실수일 뿐 보좌관의 청탁 혐의 외에 서 씨의 군무 이탈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이자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추 장관 아들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돼가는 반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또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보직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이모 전 대령, 그리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까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하며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추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위계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추 장관 아들 자대 배치 등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물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당시 당직 사병의 일관된 주장도 거짓 주장이란 취지로 고발한 겁니다. 상급부대에 안 올린 상태인데 갑자기 상급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했으니까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려라 해가지고. 서 씨와 같은 휴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던 미 이사단 지역대장 출신 이균철 전 중령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사건을 형사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 양상을 빚었던 부서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결론이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에 나온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야당 의원을 겨냥해 검사 시절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았을 것이라고 말해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서둘러 유감을 표시하긴 했습니다만 참 첩첩산중이죠.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태희 기자입니다. 저녁 7시 30분쯤 국회 법사위가 정회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겁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추 장관은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추 장관 아들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에 대한 뒷말을 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막말이라며 항의하자 추 장관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앞서 오후 법사위에선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딸이 운영하는 식당과 아들의 논산훈련소 주변 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공방이 오갔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미 제기가 됐는데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에 수천 건씩 아까 그 김도읍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의 민원실 압수수색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장관님, 불구하고 제발 본질을 네.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다 안 제출해 되니까 뭐 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십니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끝내 답하진 않았습니다.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아들 문제는 이른바 백을 쓴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흔들림 없는 개혁의 완성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책회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으로 뒤따라 들어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다른 참석자들은 5분 전에 이미 착석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참석자의 의전 서열에 따라 노 실장과 추 장관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같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했지만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대면에서 사실상 재신임 의지를 보여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고 하면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회의 직후 추 장관은 직접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힘은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 견제를 주문한다며 추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제 좀 자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청년의 날에 공정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조국 추미애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가족명의의 건설사에 1,000억 원 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모두 공개 입찰에 의한 수주였고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특위를 꾸려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받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5년간 국토위원으로 있으면서 400억 원대 피감기관 일감을 부인과 아들 등 가족 명의의 건설사에 몰아줬다는 의혹. 또 가족 건설회사가 신기술 사용료로 300억 원을 벌었는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신기술 사용을 압박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 골프장을 고가 매입해 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공개경쟁 전자입찰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수주 활동을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닙니다. 국감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건 딱 한 번뿐인데 당시 정부도 이를 적극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매입에 대해선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박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외 전문가로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당 내에선 최근 공정을 내세워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을 비판해온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동안 여당이 추천했던 중앙선관위원회 정치적 편향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는 편향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천안함 폭침 및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했고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전 시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적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자리죠.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대 후보자가 2010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 이라고 적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한 겁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땐 박원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교수 모임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후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정부를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참여연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선관위원으로 부적절하다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다 못해 선거관리위원까지 코드 인사인가. 조성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선거법 전문가라며 옹호하고 있어 내일 청문회에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얼마 전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며 준사기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00여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 할머니의 통장 사본을 입수해서 분석해본 결과 4억 원가량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매달 입금한 지원금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빠져나갔고 출금 장소는 대부분 할머니가 머물던 쉼터 주변이었습니다. 이 돈은 과연 누가 또 왜 인출해 갔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할머니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작년 5월 15일 서울시가 174만 원을 입금했는데 다음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됩니다. 다음 달 14일엔 서울시가 166만 6천 원을 입금했는데 5일 뒤 똑같이 인출됩니다. 길 할머니는 2012년부터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2개의 통장으로 생계지원금을 각각 받았는데 지원금이 입금되면 얼마 뒤 계속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수년에 걸쳐 출금된 액수는 총 4억 원가량 되는데 대부분 길할머니가 머물던 정의연 마포쉼터 인근의 성산동 지점에서 인출됐습니다. 길할머니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해 2017년 중증이 됐습니다. 검찰은 길할머니의 기부 유도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길할머니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현금 출금된 부분은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공소 내용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현금 입금 내지는 현금 출금의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식으로 처분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길할머니 통장에서 현금 인출 사실은 확인했지만 윤 의원의 범죄 사실로 입증하긴 어려워 기소에선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원천적인 차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사전 금지 통보를 하고 불법으로 강행할 경우에 현장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속 진행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회 이후 오늘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는 619명에 이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그러나 개천절에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은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개천절에 사전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798건. 경찰은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금지 통고를 내리는 등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시키고 불응 시 현장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집회는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집회 저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상황도 일부 공유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당시 모 의원 입장을 취했던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부의 폭주와 실정을 지적하는 시간과 방법이 꼭 개천절에 광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지난 10일 방역준칙 준수를 강조하며 개천절 집회 불참을 독려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2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방문 판매와 다단계 업체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450여 세대가 입주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난 5일 이곳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 1명이 첫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5개 층에서 분산돼 나왔는데 주로 방문 판매나 다단계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개별 사업체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교류라든지 역학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강남의 한 통신 판매 업체에서도 확진자 13명이 잇따라 나왔고 서울 관악구 스포츠센터 관련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피스텔과 콜센터가 많은 강남이 위험 지역이라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나 선제적인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산에선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12명으로 늘었고 접촉자는 81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3주간 재감염 지수가 1 미만으로 안정적이지만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20%대를 유지하는 등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며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만 한 번 걸렸다가 다시 감염된, 즉 재감염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왜 걱정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말부터 들어보시죠.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자, 윤슬기 기자. 네. 국내에서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네. 자, 지난 3월 양성 판정 후 완치된 서울의 20대 여성인데요. 자, 퇴원 6일 만에 다시 양성을 보여 재입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처음엔 V형에 걸린 뒤 나은 뒤 다시 GH형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방역 당국은 6일 만에 재입원이라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역학 조사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완치 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 즉 재양성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감염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격리 해제 후 또 양성을 보이는 재양성 사례자는 지금까지 705명인데 재감염 의심자는 이번이 처음이란 게 방역당국 설명이죠. 자, 재양성은 이 몸속에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되거나 음성 판정 시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면 재감염은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2번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이 항체가 생겨도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을 SV, LG, GH, GR 등으로 나누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대부분 발견된 유형들이죠. 예. 자, 홍콩에선 V형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5개월 뒤 G형에 다시 걸린 사례도 있었지만 이 같은 재감염은 전 세계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자,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일단 한번 앓고 나고 사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에 대한 항체가 당연히. 그러니까 항체가 보통 최근 연구에 의하면 2달까지 증가하다가 최소 4개월까지는 유지가 되더라. 자, 앞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체가 일단 생기면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항체가 있는 분들은 재감염 걱정은 덜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자, 항체는 우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산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쓸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우산이 아무리 튼튼해도 장대비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일 수 있겠죠. 다량의 바이러스가 노출될 경우에는 아무리 면역이 좋다 하더라도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다고 보면 감염이든 재감염이든 일단 백신 개발이 가장 급선무고 또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0곳이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지붕 사이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올라가 계속 물을 뿌립니다. 소방차 64대가 시장 안을 빽빽하게 메웠고 화재 진압용 헬기 2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팍 하니까는 이게 타타타타타 이게 소리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뜨고 나서 낙인자가 다 나갔어요. 불은 바로 옆 전통시장의 통닭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붕을 타고 순식간에 옮겨 붙은 데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큰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와 창고 20곳이 불에 탔습니다. 점포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 쌓아둔 과일 상자는 전부 이렇게 팔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것도 연기가 걸리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못사 한번 연기하면은 이건 다 버려야 돼. 계약한 사람들이 이제 연락해서 이제 환불을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다. 일터가 불에 탄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추석 일주일 전까지는 택배가 끝나고 일주일 내내놓고는 택배가 안 되거든요. 진짜 끝났다고 봐야죠. 피해 보상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이 화재 피해까지 겹치면서 올해 추석은 더욱더 힘겨워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60대 남성이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이웃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 앞서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 석방 4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오전 8시쯤. 살해당한 두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60대 남성 A씨 등 이웃 3명과 함께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던 A씨는 오후 9시쯤 경찰에 3차례나 도박 신고를 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런 소리가 듣고 경찰 온 건 엊그저께가 처음이었거든요. 출동한 경찰이 도박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이 흉기로 이웃을 협박했다고 또 신고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간 경찰은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2시간 뒤 석방했습니다. A씨가 구속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면 이제 구속 사유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도 확인되고 부고도 일정하고 소란 피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다 인정하고. 피의자는 석방된 지 40여 분 만에 다시 흉기를 들고 이곳 피해자 집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어제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 폭우 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휴전선 접경지 마을 주민들이 유실 지뢰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떠내려온 지뢰가 농경지 어디에 숨어들었는지 몰라서 이 벼수확을 미루다가 결국 수확을 포기할 지경인 건데요. 이승훈 기자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장마에 700mm 넘는 폭우에 잠긴 철원 이길리의 모습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들판은 황금빛으로 변했지만 벼베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벌써 수확을 시작한 주변 마을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떠내려온 유실지뢰 공포 때문입니다. 지뢰 유실됐을까 봐 그게 최고 걱정이죠. 지뢰가 여기 모르잖아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군 당국이 마을과 보행로 주변에서 지뢰 30발을 수거했지만 농경지는 면적이 워낙 넓어 사실상 지뢰 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지난달 장마철 물폭탄에 농경지 770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훼손됐는데 이 중 10%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벌써 3번째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뢰밭으로 변하여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 지역에서 탈출하고 싶은. 주민들은 가구당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마을 집단 이주가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습니다.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즐겨온 게 반영된 건데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8년 8월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A씨.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2006년 침례라는 종교 입문 의식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중순부터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입영을 거부한 뒤에서야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입영 하루 전 입대 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총기를 들 수 없다면서 병역 거부를 하고선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겨왔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있어 주관적인 양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겁니다.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성서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온 점도 유죄의 이유라고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제품 많이 이용하시죠? 덕분에 운전 중 전화 통화도 버튼 하나 눌러서 가능하고 음악도 무선 이어폰 하나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이 해킹에 취약해서 순식간에 도청 장치로 변해버리고 또 연결되는 순간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이 편해진 만큼 보안은 취약해진 거죠. 예방법은 없는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차량에 많은 핸즈프리 통화 기능. 차를 타면 바로 접속되고 운전 중에도 쉽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변 전자기기들을 무선 연결해주는 블루투스 기능 덕분입니다.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블루투스 기기들. 에어팟이랑 키보드 우선 끼면은 바로 연결이 되니까 편리함 때문에. 애플 펜슬. 네. 그런데 이들 블루투스 기기는 어렵지 않게 해킹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걸려온 낯선 전화. 통화를 눌렀더니 여보세요? 당신의 블루투스는 해킹당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해커였고 차량으로 걸려온 전화를 수신한 순간 해킹이 시작됩니다. 통화 종료를 눌러도 핸드폰은 이미 해킹된 상황. 10초도 안 돼 휴대전화 속 연락처와 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갔고 대화 내용까지 도청됩니다. 저희 가는데 목적지가 주소가 뭐죠? 성동구 고속도로 이번엔 무선 이어폰. 사용하던 이어폰을 책상에 놓고 동료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놓인 컴퓨터에 대화 내용이 실시간 중계됩니다. UI 기획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나요? 지금 전반적인 기능 거의 완료되었고 메인 게시물을 작업 중입니다. 이어폰이 해킹돼 도청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들 블루투스 기기는 약 10m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해킹되는데 일부 휴대전화는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기만 해도 해킹이 가능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와 통화 기록이 탈취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도 안 됐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 인터넷엔 다양한 해킹 방법과 도구가 떠돌아다닙니다. 블루투스는 태생 자체가 아주 자유롭게 근거리에서 통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아직 정부 차원의 블루투스 보안 기준은 없고 업체들의 대책만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블루투스 제조사만의 대상으로 한 가이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사용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만 복잡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개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투스의 예방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쓰지 않을 때는 꺼두는 게. 정부와 업계의 무관심 속에 모바일 시대 개인정보 보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받아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일회성 행사 비용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억 원 넘는 돈이 연예인 섭외에 쓰여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신촌에서 9일 동안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겠다며 기획한 이 행사엔 예산 23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설치에 6억 8천만 원, 유명 연예인 섭외에 3억 4천만 원 등을 썼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행사 부대 비용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원래 소상공인들의 홈쇼핑 입점 지원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중소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려던 겁니다. 행사성으로 이렇게 낭비했다는 것, 연예인 기획사나 중기부에서 지원 대상이 전혀 아닌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야당은 중기부가 행사업체를 수의 계약한 것도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투여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가야 할 소중한 예산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긴급 행사의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2주 전에 기획된 긴급 행사였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지원 예산을 행사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엔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내심 전기료를 올리고 싶어 하지만 여론에 막혀 있죠. 그런데 한전이 용역을 맡긴 국책연구기관 문건에서 각종 전기료를 올리거나 덜 깎아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한전이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기료 인상 논의를 위한 군불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문건입니다.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현행 누진제와 할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고 했고, 단가가 낮은 농사용 요금에 대해선 6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대해선 할인 대신 교육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인 한전이 요금 인상이나 특례 할인 폐지 등 전기료 전반을 손보기 위한 논리 축적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의 부담 속에서도 전기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또는 탈원전해가지고 싼 전기를 갖다가 생산하는 수단을 점점 줄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경영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한전의 경영 상황이 현재도 좀 안 좋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 연구원은 최종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달 한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달 초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 색깔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깔을 섞어 쓰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저변에는 좀 더 복잡한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빨강, 파랑, 노랑 3색을 함께 쓰는 새 당색 시안을 공개한 건 지난 14일. 하지만 최종 결정은 3차례나 미뤄졌습니다.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색 혼용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노란색은 빼야 한다, 핑크색을 유지하자는 등의 반발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다수 의견과 다른 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건 맞지 않다며 비대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초 당명을 바꿀 때도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혹은 뭐 비대위원장이 바뀌면 이름 바꾸고 이건 굉장히 후진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벌써 안일해졌다며 변화 의지는 어디로 갔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 위원장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색과 관련해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원들과의 견해차 문제까지 겹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 등을 두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속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행포에 저항한 것이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신들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 충돌로 당시 한국당 측 20여 명과 민주당 측 10여 명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나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역시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은 저에게 책임이 있고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공판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은 법정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법원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동해와 일본해라는 국제 표기를 두고 한일 양국이 20년 넘게 빚어온 갈등이 오는 11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국제수로기구가 제시한 숫자 표기란 대안에 한미일과 북한 등 당사국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김정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의 해도 지침서를 근거로 만든 지도입니다.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적혀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1929년부터 90년 동안 이렇게 일본해로 기록해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주장했지만 외교력을 동원한 일본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日本海の名称は国際的に確立したですね、唯一の名称であってです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해란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The Yellow Sea, the Sea of Japa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20년 넘게 이어져온 논쟁 끝에 국제수로기구는 동해도 일본해도 아닌 고유의 숫자로 식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1월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을 비롯한 회원국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지도 제작 업체들이 이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로 표기한 비율은 2000년대 초 2%에 불과했지만 민간 단체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엔 40%까지 올라왔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양성평등 개척자로 유명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후임은 새 대통령이 지명해 주기를 바랐지만 트럼프는 당장 다음 주에 지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 대법원 청사 앞에 모인 수백 명. 촛불을 들고 편지와 꽃다발로 애도를 표합니다. 미국 두 번째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를 추모하는 겁니다. Ginsburg leaves behind an incredible legacy that not many people leave behind. 그녀의 고향인 브루클린과 샌프란시스코까지 미 전역에서 그녀의 업적을 기렸죠. It's the least I can do to pay my respects to somebody so important to so many people. 그녀는 일부주의 흑인 투표권 방해 가능성을 방치한 대법원의 다수 판결이 나오자 폭풍이 몰아치는데 젖지 않을 거라며 우산 내던진 꼴이라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 시절 남성이 차별당하는 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끌며 모든 젠더 차별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은 양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9명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라면 만족하겠냐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9명이라고 답했습니다. She was already an idol of mine from her work as a women's rights advocate.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그녀가 떠나면서 후임자 임명이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하자 I will be putting forth a nominee next week. It will be a woman.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지명 철회 카드로 맞섰습니다. But if I win this election, President Trump's nominee should be withdrawn. 현재 연방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 트럼프가 보수 인사를 임명할 경우
보수 절대 우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여론조사에서 62%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next person replacing her follow her legacy.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길 바란다 했던 긴즈버그. 그녀의 별세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여성 인권이 낫기로 악명 높은 파키스탄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두고 경찰 수뇌부가 사건 책임을 여성에 돌리는 발언을 하자 분노한 건데요. 시위는 점차 파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멈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합니다.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가해자 엄벌을 외칩니다. 지난 9일 자녀 둘을 태우고 운전하던 여성이 연료가 떨어져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 사이 남성 2명이 차 유리를 부수고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문제는 경찰청장이 피해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커졌습니다.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한 것이 잘못이라며 출발 전 왜 연료 점검을 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Chief police officer blames her instead and says she shouldn't be out on the road at night. I think it is a shame. 파키스탄 총리가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입니다. The laws have also changed. Rape victims के बारे में था कि पहले आपको पता है Women Protection Act भी आया था, but उसके बावजूद there has been no protection that is given to the victims. 파키스탄에선 정절을 지키지 않은 가족을 살해하는 명예의 살인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국 최초의 랩송이라는 이 노래처럼 풍자와 해학의 방랑시인 김삿갓은 천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부잣집에서 박대받고 나오면서 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귀할 귀자에 아름다운 나자를 쓴 귀나당. 주인이 좋아했다가 나중에 거꾸로 읽어보니 당나귀였다죠. 김삿갓은 뜻으로는 멋진 말인데 음으로는 욕설이 되는 한시를 여럿 남겼습니다. 어느 서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뒤 방 안에 모두 귀한 분들이 계시네라고 읊은 시가 대표적입니다. 시무 7조 상소문에 전현직 장관과 정치인 이름을 숨겨놓은 조은산을 김삿갓에 비유할 만도 합니다. 김삿갓의 종횡무진 동문서답은 고품격 언어유희였습니다만 요즘 정치판에는 궁지를 모면하려는 동문서답이 횡행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회계 내역 공개 요구에 난데없이 친일 세력 운운했던 게 단적인 예죠. 이런 행태를 논리학에서 논점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습니까?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정치 후원금을 딸이 하는 식당에서 쓴 데 대해서 국회에서 한 답변입니다. 그 식사를 정말 기자들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아들 병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응수를 하죠. 빙상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국민에게는 입장문에서는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고 나는 삼보 일배 이후 높은 구두를 못 신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논점이나 질문에서 벗어난 말들입니다. 추 장관의 정치자금 사용처가 점입 가경입니다.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부대 근처 고깃집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날 파주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셀프 후원에 강원랜드 입장권을 샀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후원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곤란한 질문에 엉뚱한 얘기로 누궁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낯빛 한번 바꾸지 않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도리어 보는 사람 낯이 다 뜨거울 지경입니다. 풍자시인 김삿갓이 깨어난다면 또 어떤 시가 태어날지 궁금함이 더해가는 시절입니다. 9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종횡무진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충북 제천의 경우는 7도까지 떨어져 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5도, 대구와 안동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되면 아침마다 안개가 만들어지는데요.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지역만 모레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